1970년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은 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공동체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읍내를 약간만 벗어나도 북쪽을 제외하고 논밭과 농수로 야산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외지인의 방문이 거의 없는 곳이었죠. 주민들의 집 역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웃 간의 왕래 또한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다른 문제없는 평화로운 농촌 지역이었죠. 1986년 9월 15일 새벽 6시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초가을에 접어든 이날 71세의 여성 이씨가 딸의 집에서 하룻밤 묵었다가 다음날 새벽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씨는 약 5일 동안 실종 상태였는데 9월 19일 오후 2시경이 되어서야 딸의 집에서 10분쯤 떨어진 곳인 태안읍 안녕리의 목초밭에서 발견되었죠. 하의가 벗겨진 채 사망한 상태로 말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지역이었던 태안읍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살인사건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려 10건의 연쇄살인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리게 될 줄은 말이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약 33년 동안 장기 미제로 남은 채 해결될 가망이 없어 보이던 이 사건의 범인은 201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56세 남성 이춘재였죠. 놀라운 점은 이춘재가 범인으로 밝혀지자 그의 주변인들 반응이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동창들을 비롯해 친인척 모두 이춘재를 조용하고 큰 말썽 한번 부린 적 없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이춘재의 어머니는 이춘재를 착한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이죠. 이춘재는 사실 1994년에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데 이때 같이 생활했던 동료 죄수들 역시 그를 남한테 폐 한번 안 끼칠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건이 넘는 살인사건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평판이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을 만큼 이질적이죠. 과연 이춘재는 어떤 인물이며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잡을 수 없었던 걸까요? 이춘재의 삶과 함께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수많은 유가족을 고통 속에 살게 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앞서 말했듯 첫 번째 피해자 이씨는 새벽 6시에 딸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려던 중 범인의 눈에 띄어 인근 목초밭으로 끌려가 살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현장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일절 발견되지 않았죠. 이씨를 부검한 결과 정확한 사인은 교살 즉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타액이 검출되거나 기타 성폭행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신 발견 당시 하의가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죠. 첫 번째 사건은 증거가 부족한 데다 경찰이 피해자 주변 인물들과 우범자들,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범인은 손쉽게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후 불과 한 달 만인 1986년 10월 20일 태안읍에서는 2차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2차 사건의 피해자는 송탄시에 거주하던 25세 여성 박씨로 그녀는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태안읍에 사는 양어머니 허모씨를 만나러 태안읍에 왔다가 범인의 눈에 띄게 되죠. 박씨는 오후 8시 50분경까지 양어머니의 집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당시 양어머니의 집까지 들어오는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박씨는 늦은 밤 약 1km 정도의 농수로 뚝길을 홀로 걸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범인이 박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죠. 실종된 줄 알았던 박씨는 사흘 후인 1986년 10월 23일 오후 2시경에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한 농부가 농수로 속에 버려져 있는 박씨의 시신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죠. 박씨의 시신은 1차 사건의 피해자보다 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알몸인 채로 발견된 박씨의 몸에는 드라이버같이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여러 개 남아있었고 명백한 성폭행의 흔적도 발견되었죠. 발견 당시 시신의 목에는 박씨의 것으로 밝혀진 스타킹이 감겨져 있었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이번에도 교살이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물품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었죠. 이번에는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타액이 검출되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된 담배꽁초와 우유팩, 모발 등이 발견되었으나 당시는 과학수사 기술이 매우 미흡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DNA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실제 범인의 혈액형은 O형이었으나 당시에는 미흡한 수사로 B형이라 특정한 탓에 수사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용의 선상에 올렸으나 정작 진짜 범인은 제외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3차 사건은 약 2달 뒤인 1986년 12월 12일 오후 11시경에 발생했죠. 3차 사건의 피해자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25세 여성 권씨로 그녀 역시 태안읍에 살던 주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다니던 공장에서 퇴근한 후 남편의 근무지인 수원시에서 남편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남편은 그날 야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권씨 혼자 태안읍에 위치한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저녁 10시 30분경 남편과 헤어져서 버스를 탄 권씨는 저녁 11시경 태안읍 안녕리 교차로에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홀로 집으로 귀가하던 권 씨는 그대로 실종되고 말죠. 실종 후 약 4개월 뒤인 1987년 4월 23일 권 씨는 인근 논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김모 씨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C 씨는 안녕리에 위치한 신화기업 뚱 밑에 있는 모래부대 아래 숨겨져 있었는데 이곳은 권 씨의 집에서 불과 5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C 씨는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입에는 스타킹과 거둘로 재갈이 물려져 있었으며 혈흔이 묻은 속옷이 얼굴에 씌워져 있었습니다. 실종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C 씨는 부검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부패한 상태였는데 현장에서 권 씨의 이름이 새겨진 목도장이 발견된 덕분에 간신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번에도 피해자의 사인은 교살이었고 성폭행의 흔적 역시 발견되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음모, 찢긴 천조각 등의 중요한 증거물이 발견됐지만 당시 기술로는 범인 특정이 불가능했죠. 4차 사건은 불과 이틀 뒤인 1986년 12월 14일 오후 11시경에 발생했습니다. 짧아지는 범행 주기는 범인이 살인에 완전히 중독되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죠. 사건 당일 태안읍 안녕리에 위치한 정수 섬유에서 오전 근무를 마친 22살 여성 이 씨는 오후 늦게 수원 시내 한 다방에서 맞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자리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기 때문에 이 씨는 늦은 밤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이날 밤 이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며 그녀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결국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죠. 참고로 이 씨가 실종되었을 무렵엔 3차 사건 피해자인 권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일련의 사건들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연쇄살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경찰은 이 씨 실종 사건을 별개로 조사하던 도중 당시 이 씨가 귀갓길에 탔던 버스의 운전기사가 이 씨를 종점에서 내려주었다는 증언을 얻게 됩니다. 실종 후 일주일이 지난 12월 21일에 해당 정류장 일대를 샅샅이 뒤졌고 난 12시 30분경 관항천 뚝에서 이 씨의 시신을 발견하였죠. 그녀의 시신은 들깨단으로 덮여 있었는데 양손은 블라우스로 뒤로 묶여있고 거들은 머리에 뒤집어 씌인 상태였습니다.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스타킹으로 목이 졸려 살해된 모습이었고요. 이 씨의 여러 소지품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그중 하나인 우산 손잡이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죠. 국가수 부검 결과 이 씨 역시 성폭행을 당한 후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손수건 등을 통해 혈액형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때도 당시 수사기술의 한계로 인해 B형이라는 잘못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웠던 농촌지역 태안읍의 반경 2km 이내에서 살인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은 비로소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인식하며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연인원 200만 명이 투입되고 무려 2만 1천여 명의 용의자를 조사하는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대에 거주하는 20대부터 50대까지 수많은 남성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동일수법의 전과자부터 정신 이상자에 이르기까지 화성에 사는 수많은 남성들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양적인 수사에 불과했죠. 처음부터 연쇄살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하며 보여지는 양적 수사에 치중하다 보니 중요한 단서들을 모두 놓쳐버렸거든요. 한편 이 무렵 태안읍의 마을에서는 범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아남은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던 경찰 역시 이 소문을 듣게 되었고 어쩌면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범인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을 주민들에게 접근하여 해당 피해자를 수소문하죠. 80년대에는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여성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경찰에게 이 여성의 존재를 알려주길 꺼려하기도 했고요. 경찰의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피해 여성이 나타나 자신이 겪었던 일을 증언해 주었는데 여성은 2차 사건과 3차 사건의 사이인 1986년 11월 30일 밤 형길이 든 괴한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교회에 가기 위해 홀로 농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뒤쫓아와 그녀를 덮쳤다고 말했죠. 괴한은 반항하는 피해자를 논바닥으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으라고 명령한 뒤 다른 사건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경찰은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죠. 피해자를 성폭행한 범인은 범행이 끝난 후 돈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끌려오다가 논둑에 가방을 떨어뜨렸다고 말합니다. 범인이 논둑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는 동안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달려서 범인으로부터 달아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피해자는 자신이 본 범인을 20대 중반의 나이에 165에서 170cm의 호리호리한 체격이라 묘사했습니다. 또 오똑한 코와 쌍꺼풀 없이 날카로운 눈매였다고 진술했죠. 피해자의 진술 덕분에 처음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의 인상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보통이라면 이쯤에서 범인이 잡히거나 적어도 범행은 멈추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연쇄살인은 일어났고 막지도 못했죠. 일련의 살인사건
사건들이 동일범의 연쇄살인사건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식했지만 그렇다고 연쇄살인사건에 맞는 수사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지는 못했거든요. 과학수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고 과학수사를 할 만한 장비도 기술도 없었던 형사들은 그저 몸에 익은 대로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사건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1987년 1월 10일 태안읍에서는 또다시 살인사건이 발생하죠. 5차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9살 여학생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일찍이 회사에 취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한 회사에서 면접을 받던 참이었죠. 면접이 끝난 후 피해자는 친구를 만나 저녁 8시 30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8시 50분경이 되어서야 태안읍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고 반정리 정류소에서 내렸죠. 집으로 향하는 지름길인 어두운 황구천 뚝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던 때 피해자는 어김없이 괴한을 마주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볏짚을 옮기려고 자신의 논으로 찾아온 한 농부가 볏단 속에서 여학생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여학생은 양손이 속옷으로 묶여 있었는데 사인은 그녀의 목에 감겨있던 목도리로 인한 교살이었습니다. 이전 사건들과 달리 여학생의 옷은 모두 입혀져 있었지만 부검 결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명백해졌죠. 언론이 화성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부터입니다. 5차 사건 피해자가 나오자 언론이 본격적으로 화성연쇄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를 시작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죠. 수많은 제보 전화와 추측이 난무했지만 여전히 범인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있었어도 제대로 채취하지 않거나 관리 실패로 유실된 경우도 있었고요. 일부 증거물은 아예 누락되거나 방치되거나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수사에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87년 5월 2일 토요일 저녁 9시 6차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피해자 박씨는 지난리에 거주 중인 가정주부였는데 남편이 귀가할 시간에 비가 세차게 내리자 걱정이 된 나머지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밤 10시까지 남편을 기다렸으나 남편은 오지 않았고 갈수록 빗줄기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날따라 퇴근이 늦었던 남편은 밤 10시 30분경에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11시경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내가 사라진 후였죠. 남편은 아내가 이웃집에 놀러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내는 아침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나서야 가출 신고를 했죠. 경찰은 곧장 실종 전 박씨의 행적을 파악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으나 농과 하천, 농수로, 농로 등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5월 8일 토요일 오후 박씨를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이었죠. 학교가 끝난 뒤 야산을 넘어 집으로 돌아가던 아이들이 무덤 옆에 숨겨져 있던 여자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박씨의 시신은 이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양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목이 졸린 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245mm의 족적도 발견되었죠. 6차 사건의 특이점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에게 옷 등으로 재갈을 물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6차 사건은 공범의 범행이거나 연쇄살인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추정되기도 하였으나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 패턴을 바꾼 것이었죠. 피해자가 계속 속출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갈피를 잡지 못하자 언론과 여론은 무능한 경찰이라며 강력하게 경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관할 경찰서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칠 정도였죠. 이렇게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자 경찰은 조급한 마음에 졸속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뭐라도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죠. 40대 남성 홍모 씨를 명확한 증거도 없이 구속하는가 하면 강압 수사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화성에는 비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범죄에 타겟이 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40대 남성 홍모 씨는 평소 자주 가던 다방에서 종업원에게 이런 말을 농담으로 건넸다가 종업원이 홍모 씨를 신고하여 형사들에게 의심을 사게 된 것이었죠. 홍모 씨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뒤 약 1년이 지난 1988년 54세 주부 안 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분식집에 일손을 돕다가 밤 8시 40분경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홀로 버스를 타고 가재리에서 내렸습니다. 야산을 넘어 귀가하려고 했는데 이때 범인의 타겟이 되어 추행을 당한 뒤 살해당하게 되죠. 당시 안 씨의 남편을 비롯한 친인척들은 안 씨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날이 밝기 무섭게 버스 정류장 일대를 샅샅이 살폈고 인근 풀숲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시신을 발견합니다. 양손이 피해자의 옷으로 묶여 있는 점, 입에 양말과 손수건으로 재갈이 물려져 있는 점, 목이 졸려 질식사한 점 등등 피해자의 몸에 남은 모든 범행 흔적이 그동안 발생했던 연쇄살인범의 수법과 동일했죠. 그러나 이번에도 범인을 잡을 만한 단서는 발견할 수 없었고 화성 주민들은 밤마다 불안에 떨며 범인이 잡히기만 해 간절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례없던 연쇄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에 88 올림픽까지 시작되면서 여론은 갈수록 악화
무력화되었죠. 그래도 7차 사건에서는 하나 건질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경찰은 7차 사건의 피해자 안씨가 사건 직전에 버스를 타고 가재리에서 내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당시 안씨가 탔던 버스의 운전기사를 찾았거든요. 기대했던 대로 버스 운전기사는 사건 당일 사건 현장 부근의 농길 쪽에서 젊은 남자 승객을 태웠다고 증언했죠. 운전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남자는 수원까지 가는 동안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왼쪽 발을 운전석 옆에 있는 보닛에 올려놓는 탓에 운전기사와 여러 번 말다툼을 했습니다. 기억에 안 남을 수 없는 남자였죠. 또 운전기사에게 담뱃불까지 빌렸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물론이고 당시 동승에 있던 버스 안내양 역시 젊은 남성의 얼굴과 인상차기를 비교적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죠. 2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에 짧은 상고머리를 하고 있었고 눈매가 날카롭고 코가 오똑하고 갸름한 얼굴 탓에 전체적인 인상이 차가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운동화는 물론이고 바지 역시 무릎까지 젖은 상태였다고 말했죠. 왼쪽 손목에는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밤알 크기 정도의 문신 또는 점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키는 170이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보였으며 몸짓이 호리호리한 탓에 왜소해 보이는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물론이고 시민들 역시 드디어 범인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고 생각하며 그를 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7차 사건이 발생한 후 고작 9일 만에 8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8차 사건은 이전 사건들과 다른 점이 많아 더 큰 주목을 받았죠. 우선 범행 장소가 이전처럼 논이나 풀숲 같은 외진 곳이 아니라 가정집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어렵고 도구가 아닌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점이었죠. 사건 당일 오전 6시 50분경 박양의 어머니는 등교를 준비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박양이 일어나지 않자 박양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양을 깨우기 위해 이불을 걷어낸 순간 싸늘하게 죽어있는 딸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전 범행 수법과 다른 패턴을 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경찰은 8차 사건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연장선이 아닌 독립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국과수는 범인의 채모에서 티타늄이라는 금속 성분이 일반 사람들보다 많은 사실을 발견했는데 때문에 범인의 직업이 용접공이나 페인트공이라 생각했죠. 경찰은 화성 일대 공장 32곳의 직원들로부터 모발과 음모를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1,500명에 달하는 남자들의 채모를 감정한 끝에 용의자를 색출하게 되죠. 국과수 감정 결과 8차 사건 피해자의 집에서 수집된 채모와 동일한 채모를 가진 용의자는 22세 남성 윤씨였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이유로 윤씨를 범인으로 확정하며 강압적인 수사를 이어나갔죠. 윤씨는 결백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윤씨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3일씩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고통을 가하며 자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다 라는 식의 강한 심리적 압박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극한의 압박 속에서 정상적인 사고마저 어려웠던 윤씨는 결국 자백을 하게 됩니다. 사건 현장과 범행 수법에 대해 경찰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라 자백하였죠. 윤씨의 자백은 명백한 허위 자백이었습니다. 추후 윤씨는 당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는데 경찰이 3-4일 동안이나 잠을 못 자게 한 상태에서 뭔가를 받아 쓰라고 하고 지장을 찍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죠. 국과수의 감정 결과도 사실상 조작된 것이나 다름없었고요. 재판을 받게 된 윤씨는 자신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죠. 윤씨는 1989년부터 복역을 시작하여 2009년이 되어서야 가석방되었는데 진범이 나타난 2019년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동안 8차 사건 이후 약 2년 만인 1990년 11월 15일 태안읍에서는 9차 사건이 발생하죠. 참고로 이 9차 사건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도 실제와 유사하게 등장했습니다. 9차 사건 이후 5개월이 지난 1991년 4월 4일 10차 사건이 또 발생했죠. 10차 사건을 끝으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더는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연쇄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죠. 문제는 2006년 4월 2일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범인이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놓친 것이 아니라 당시 수사 기술의 한계와 잘못된 수사 방식으로 인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지나 장기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죠. 전문가들은 화성 연쇄 사건이 10차 사건 이후 멈춘 것에 대해 범인이 스스로 살인을 그만뒀을 리 없다며 다른 제목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 사망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추측은 사실이었을까요? 진범 이춘재의 시점에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이춘재는 1963년 1월 31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가족과 함께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으로 이주하여 약 30년 동안 살게 되죠. 즉 이춘재는 자신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이춘
이춘재의 어린 시절은 꽤 다사다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춘재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 동생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특히 아버지는 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추후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때 같은 동네에 살던 누나가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고요. 이춘재는 어린 시절 내내 감정을 억누르고 충동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때문에 이춘재의 동창과 친인척을 비롯한 주변인들은 하나같이 연쇄살인범이 될 줄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죠. 고등학교 동창들의 증언에 따르면 워낙 조용해서 기억에 잘 남지 않는 친구였고요. 다른 친구와 싸우거나 흡연 등의 비행으로 말썽을 부린 적도 없었습니다. 이랬던 이춘재가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를 느끼게 된 것은 군대에 입대하면서부터이죠. 여태껏 늘 억압당한 채 존재감 없이 살아왔던 이춘재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처음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성취감이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느라 채워놓았던 마음속 자물쇠를 풀어버렸다고 분석하죠. 1986년 1월 23일에 전역한 이춘재는 다시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이 시작되자 큰 스트레스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욕구불만과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으로 선택한 게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었죠. 전역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월 18일 이춘재는 첫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해 9월 15일에도 이춘재는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첫 살인을 하게 되는데 이 첫 살인이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1차 사건이 되었죠. 점점 더 큰 자극을 찾게 된 이춘재는 앞서 소개한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외에도 30여 건에 달하는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수치상으로만 8년 동안 매년 1.88명을 살해하고 3.7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했던 셈이었죠.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이춘재는 화성 일대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차례 검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사를 받기 위해 파출소까지 불려간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춘재는 의심을 받긴커녕 용의선상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 이춘재가 신기했다라고 말했을 정도이죠. 미흡한 수사 기술로 인해 범인의 혈액형이 B형으로 특정된 탓이 가장 커 보입니다. 진범인 이춘재는 O형이었기 때문에 혈액형이 달라 수사망을 쉽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춘재는 10차 사건을 저지른 후 한 골재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회사의 경리로 일하던 여성을 만나 이듬해 결혼까지 했죠. 하지만 이미 10건의 살인과 수십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이춘재의 결혼 생활은 평범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직후 폭력성을 드러내며 아내와 어린 아들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가했죠. 그러다 1994년 자신의 집으로 처제를 초대합니다. 토스트기를 가져가라는 말에 처제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춘재의 집으로 갔다가 이춘재가 건네주는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되죠. 수면제의 효과가 발휘되기도 전에 처제가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서려 하자 이춘재는 그 즉시 처제를 제압하여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춘재는 처제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에서 880m 떨어진 철물점 야석장에 시신을 유기했죠. 얼마 안가 이춘재가 검거되자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혹시 몰라 이춘재를 한번 조사할 테니 화성으로 이춘재를 데려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청주경찰은 여기 수사가 우선이니 필요하면 직접 데려가라고 했는데 화성사건 수사본부는 이춘재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춘재는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산교도소에서 20년 이상 복역하며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교도관을 보조해 다른 수감자들이 관리하는 반장직을 맡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 진범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1급 모범수로 분류되면서 교도소 관계자들로부터 조용하고 말없는 대표적인 모범수로 평가받았죠. 이춘재는 모범수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미제로 이대로 남게 되는가 싶었지만 2019년 경찰이 미제 사건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하면서 진범이 이춘재임이 밝혀집니다. 처음엔 고향이 화성이니 사건은 많이 들어봤지만 나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말하며 당시 발생했던 5건의 미해결 살인사건과 30여 건의 성범죄 역시 모두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하죠. 2020년 7월 2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춘재가 여태껏 총 14명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2일을 기준으로 모두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춘재는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1급 모범수로 분류되어 가석방 신청이 가능했으나 불어대는 정도로 바뀌었죠.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2개가 더 남아있죠. 한국을 흔든 3대 미제 사건 중 해결된 건 이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와룡산에서 대낮에 초등학생 5명이 집단으로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단일 실종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 명이 동원되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결국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죠. 개구리 소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년 만인 2002년 9월 실종됐던 아이들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면서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199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으나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여전히 범인을 검거할 만한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죠. 사건이 워낙 유명하고 미스테리한 탓에 각종 추론과 음모론만 난무하는 상황이고요. 과연 그날 와룡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개구리 소년 사건의 전말부터 각종 추론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1991년 3월 26일은 5.16 군사정변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날이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 실시로 인해 임시공휴일로 선정되어 학교와 관공서가 모두 쉬는 날이었죠. 이날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13세 우군, 12세 조군, 11세 김군, 10세 박군, 10세 김군, 9세 김군까지 총 6명의 아이들은 오전 8시경 조군의 집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당시 조군의 집에 새들어 살던 청년이 아이들에게 시끄럽다며 밖에서 놀라는 말로 핀잔을 쥐었고 아이들은 편하게 놀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 8시 20분경 청년의 말대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참고로 이 청년은 주 인터뷰를 통해 나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자책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집을 나선 6명의 소년이 향한 곳은 도보로 약 20분 정도 떨어진 와룡산이었습니다. 6명 중 1명인 10세 김군은 아침을 먹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 가서 빨리 아침을 먹고 뒤따라 가겠다고 했는데 너무 멀리 나가서 놀지 말라고 했던 엄마의 말이 생각났던 김군은 아침밥을 먹고 친구들을 뒤따라 산 입구까지 갔다가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선택으로 김군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됐으며 개구리 소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죠. 그렇게 5명의 아이들이 분유깡통과 막대기를 들고 와룡산으로 향하는 동안 이 아이들의 모습은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중학교 1학년이었던 조군의 친형은 오전 8시 50분경 자전거를 타고 와룡산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목격했죠. 도롱뇽 알을 잡으러 간다는 아이들의 말에 조군의 친형은 별 생각 없이 혼자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 아이들이 왜 개구리 소년으로 알려졌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언론의 오보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 언론 보도에서 도롱뇽을 개구리로 잘못 보도하면서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는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거든요. 일각에서 도롱뇽이 상대적으로 생소하기 때문에 괜스레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할까봐 경찰이 일부러 개구리라고 표현했다는 주장도 있긴 하나 명확한 근거는 없죠. 오전 9시경에는 와룡산 기승마을에 살던 한 아주머니가 투표를 하기 위해 학교 쪽으로 내려가던 도중 산으로 올라가던 아이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2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을까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죠. 아이들 중 가장 맏형이 누군가 같은 반 친구였던 김군과 이군은 정오 무렵 우군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룡산 입구를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5명의 아이들과 같은 학교 4학년이었던 한 군은 이날 동네 형들과 도롱뇽 알을 채취하기 위해 와룡산에 올라갔다가 도중에 형들과 떨어져 홀로 와룡산 중턱에 위치한 무덤가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때 약 10초 간격으로 2차례 매우 다급한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군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가 오전 11시 30분경쯤이었죠. 이후 5명의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추가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산으로 올라간 후 아이들의 행방이 완전히 묘연해진 것이죠. 사건 당일 오후 6시 아침 일찍 집을 떠나 와룡산으로 향했던 아이들이 밤이 되어가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은 아이들을 찾다가 결국 오후 8시가 가까워졌을 무렵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경찰관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죠. 앞서 말했듯 이날은 지방선거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모든 사람의 관심은 선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 대부분이 투표장에 동원된 상태라 여유 인력도 없었죠. 또한 아이들이 단순히 늦게까지 놀고 있을 게 뻔하다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아니란 말로 수사를 지어냈습니다. 경찰만 탓할 수 없는 게 당시에는 아이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말도 안 하고 늦게까지 노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은 부모들과 함께 새벽 3시까지 와룡산 부근을 수색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와룡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금의 와룡산은 산책로와 등산로가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당시의 와룡산은 도심과 가깝지만 내부가 고립된 형태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와룡산 내부에는 불량 학생들이 머물다가는 우범지대 또한 존재했죠. 또 제50보병사단의 사격장 등 일부 군사시설도 존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인근에 사는 아이들이 사격장 주변에 떨어진 탄두를 줍기 위해 놀러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종된 소년들과 자주 어울리던 한
한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실종된 소년들 역시 종종 탄두를 주우러 와룡산으로 향했다고 하죠. 사실은 도롱뇽이 아니라 탄두를 주우러 와룡산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자 수색에 헬기까지 동원되었으나 아이들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다음날 그 다음날도 아이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닷새쯤 지났을 무렵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하죠. 소년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가 실종되었다는 내용이 방송을 타면서 실종된 아이들에게는 개구리 소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자 아이들을 찾기 위한 실종 수색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죠. 5월이 되어서야 개구리 소년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유괴 사건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는데 수색 작업에서 헬기는 물론이고 군경과 잠수부까지 동원되었으며 와룡산 인근 저수지에 물까지 빼내는 등 갖은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또 사건 초기에는 와룡산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전국 단위로 수색이 확대되죠. 사건 발생 6개월 후에는 정식 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대구경찰은 전국 경찰과 공조하여 수색 작업을 확대했습니다. 전국의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도 수색이 이루어질 정도였죠. 실종된 아이들의 가족들은 아예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헤매며 아이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죠. 한편으론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초기 수색에 소극적이었던 데다 아이들 실종이 확실시된 이후에도 단순 가출로 판단하여 수사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아이들을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수많은 시민단체와 기업들이 수색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했고 광고 캠페인을 통해 사건을 알리는가 하면 KT는 전화카드에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과 정보를 인쇄하여 배포했습니다. 이 밖에도 CF와 과자 포장지 등에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이 걸리기도 했죠. 당시 대한민국 전체가 아이들을 찾는 일에 몰두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흔적도 없이 증발된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간첩이 아이들을 북한으로 잡아갔다 외계인에게 납치당한 것이다. 한센병 환자촌에 안매장되어 있다. 사실은 실종 아동 중 한 명인 김군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죽여서 자기 집에 묻은 것이다 등등 여러 음모론과 낭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1992년 한센병 환자촌을 수색하는가 하면 1996년에는 김군의 아버지의 집을 임의로 발굴해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찾을 수 없었고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도움이 되는 단서 또는 증거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수사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사건 당일 아이들이 실종된 지 얼마 안 되어 비가 내린 건 역시 수사에 악영향을 끼쳤죠. 빗물 때문에 흔적이 다 지워졌거든요. 약 2년 동안 그야말로 아무런 진전 없이 반복되었던 수사는 급기야 1993년부터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에는 실종된 아이들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하여 다시 수사에 착수하긴 하였으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성과는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사건 발생 후 약 11년 만인 2002년 9월 26일 비로소 소년들이 발견됩니다. 백골 상태로 말이죠.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도토리를 줍던 등산객이 우연히 뼈조각을 발견하였고 뼈조각이 발견된 근처를 지팡이로 파헤쳐보다가 어린아이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5켤레와 유골 4구를 찾아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유골은 1991년에 실종된 개구리 소년들의 것임이 확실해졌고 추가 수사 끝에 인근에서 나머지 한 명의 유골까지 총 5명의 유골을 모두 발견하였죠. 어쩌면 어딘가에 아이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신학 같은 희망을 안고 살아가던 유가족이 절망하는 동안 언론에서 개구리 소년 사건은 다시 조명을 받게 됩니다. 유골은 발견되었지만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여전히 미지였으니까요. 동시에 온갖 음모론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종된 날이 최저 3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던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년들이 와룡산에서 길을 잃고 조난당했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죠. 하지만 추측은 얼마 안가 반박되었습니다. 유골 감식을 진행 중이던 국과수가 두개골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감식 결과에 따르면 두개골에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외상과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한 구멍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국과수는 아이들이 예리한 흉기에 의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공격에 의한 것임을 시사했죠. 아이들의 유골 상태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은 범인의 성별이 아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과 예리한 흉기를 가진 성인 남성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수년에 걸친 대대적인 와룡산 수색에도 불구하고 11년 만에 유골을 찾은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범인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을 살해한 후 다른 곳에 시신을 보관했다가 사건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을 무렵 와룡산에 묻은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죠.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들의 유골은 돌에 눌린 채 땅에 묻혀 있었고 국과수 감식 결과 돌에 눌린 두개골이 납작하게 변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려면 뼈에 수분이 남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땅에 묻혔을 확률은 낮았습니다. 또 두개골에서 구더기가 부화한 흔적과 함께 구더기 껍데기가 발견되었는데 구더기가 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총합해서 추론해보면 아이들은 살해당한 후 8시간에서 14시간 이내에 매장당한 것으로 보이죠. 좀 더 넓게 보자면 아이들이 매장당한 시점은 살해당한 당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유골을 찾는데 11년이나 걸린 이유는 단순히 미흡한 수색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묻힌 곳까지 제대로 수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건의 가장 이상한 점은 사실 아이들이 왜 이제야 발견됐느냐가 아니라 범인이 한 명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국과수가 두개골에서 발견된 손상의 패턴을 감식한 결과 모두 동일한 도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손상의 깊이와 각도가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비슷한 힘과 방향으로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높았죠. 이는 물리적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법의학적 분석 결과 아이들의 사망 시점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5명의 아이들을 거의 비슷한 시점에 살해했다는 말이죠. 아무리 범인이 성인 남성이고 아이들이 어리다고 한들 5명이나 되는 소년들을 심지어 자주 와룡산에 오른 덕분에 와룡산에 익숙하고 체력도 좋고 달리기도 빠른 아이들을 한 번에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한 명씩 제압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겠지만 놀란 5명이 동시에 흩어져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간다면 과반은 놓치게 될 텐데 말이죠.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다수로 뭉쳐다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 이유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범인 한 명이 아이 5명을 살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범행 과정과 동기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죠. 전문가들은 범인이 아마도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도롱뇽 알 또는 탄두르주로 와룡산에 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흩어져서 거리를 둔 채 산을 누볐을 확률이 높은데 이때 범인은 혼자 동떨어져 있는 아이 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를 가장 먼저 제압하여 차례대로 살해했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범인이 흉기를 사용해 아이들을 위협했다면 갑작스레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엄청난 공포심을 느낀 아이들이 정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남아있는 의문이 떠오르죠. 범인은 무엇 때문에 아이들을 살해한 걸까요?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범행이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로 또 의견이 나뉩니다. 우선 돈이 목적이 아닌 것은 확실하죠. 만약 아이들을 이용해 부모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생각이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을 텐데 범인은 그저 아이들을 살해한 뒤 와룡산에 묻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또 돈을 받으려면 적어도 한 명쯤은 살려두어야 했죠.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이는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성이 온전치 않은 정신질환자라면 무차별적으로 충동적으로 아이들을 살해했을 확률이 높은데 치밀하게 빠르게 아이들을 전부 죽이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또한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은 점, 일관된 방식으로 아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묻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지능이 높은 사람이기에 어느 정도 계획된 범죄로 보이죠. 특히 아이들이 살해당한 후 거의 곧장 산에 묻혔다는 점을 생각하며 범인은 시신을 유기할 도구까지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인이 아이들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다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즉석에서 땅에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아이들의 유골은 30cm 깊이의 흙더미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깊이의 구덩이를 맨손으로 파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데다가 시신이 아웃구나 되었으므로 땅을 파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테고요. 다만 구태여 통제가 어렵고 변수가 많은 소년 5명을 처음부터 범행 타겟으로 삼았을 확률은 낮으므로 아마 범인은 명확한 타겟을 정하지 않은 채 도구만 챙겨 와룡산에 왔다가 아이들을 발견하고 즉석에서 타겟을 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이면서도 우발적인 면이 복합적으로 섞인 범죄로 보고 있죠.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이며 이미 살인을 경험해본 즉 살인에 능숙한 사이코패스의 범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범인이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보통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인 사이코패스라면 통제하기 쉬운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 익숙한 환경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죠. 그래야 살인으로 인한 쾌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아직까지도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에는 한 유저가 커뮤니티에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죠. 이 글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며 개구리 소년 사건의 범행 도구는 일반인이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전문 공구 버니어 캘리퍼스이며 범인은 와룡산 인근에 위치한 대구 성서공업 고등학교 학생들이다입니다. 당시 공고에 다니던 불량 학생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와룡산에서 본드를 흡입하다가 정신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마주쳤고 결국 우발적인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죠. 글쓴이는 실제 아이들의 두개골 손상 패턴까지
것까지 분석하며 버니어 캘리퍼스가 범행 도구임을 계속하여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인들이 본드 때문에 흥분 상태였다는 점은 사건 당일 와룡산에 있었던 함군이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을 실어주죠. 본드에 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비명을 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꽤 설득력이 높아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동시에 글쓴이가 범인 중 한 명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죠. 글쓴이의 주장이 지나치게 구체적인데다 확신에 차 있다는 점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글쓴이의 주장에는 여러 허점도 존재했으며 결국에는 경찰에 제대로 된 제보를 하기는커녕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자신에 대한 반론에 대응하지 않고 불쾌감만 드러내는 등 단순히 관심받고 싶어서 이런 글을 쓴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까지 전부 분석하기엔 내용이 꽤 방대해서 이 정도로 줄이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전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개구리 소년 사건은 추측만 난무하는 상태로 영구 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화성연쇄 살인사건처럼 뒤늦게 범인을 찾게 된다고 하더라도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죠. 또 안타깝게도 화성사건은 그나마 범인의 유전자라도 갖고 있었지만 개구리 소년 사건은 유전자는커녕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 만한 증거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범인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간첩설,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설, 불량배설 수많은 설들이 추측이 난무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될 만한 가설은 없습니다. 과연 그날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991년 1월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어린 남학생이 유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오후 6시경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이 남학생은 사건 발생 44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죠. 사실 당시 어린아이가 유괴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은 그리 생소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 사건은 유독 전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국내 단위 실종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인력이 동원될 만큼 대규모 수사가 전개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3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했고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이 사건과 함께 묶여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곤 했죠. 또한 아직까지도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 채 진범에 대해 추측해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도 있고 사건의 전개 과정이 여느 유괴 사건과는 매우 다른 독특하고도 참혹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죠. 사건의 전말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199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사건 당일인 1991년 1월 29일 낮 초등학교 3학년인 이군은 학교를 마친 후 친구 집에 들러 그곳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군이 사는 현대아파트의 205동 쪽에 있던 놀이터에서 두 아이는 평소처럼 신나게 놀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오후 5시 20분쯤 친구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혼자 남은 이군은 계속해서 그네를 타며 놀이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째서인지 집 앞 놀이터에서 놀던 이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놀란 부모는 초조한 마음으로 놀이터는 물론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이군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무력하게 시계를 보며 늦은 밤까지 아들을 기다리느라 깨어 있었죠. 당시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밤 11시 무렵 느닷없이 집 전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잔뜩 긴장한 상태로 전화를 받은 부모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늦은 밤 이군의 집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이군을 유괴한 유괴범이었거든요.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유괴범은 뻔뻔하게도 아이를 데리고 있다며 7천만 원이라는 거액과 카폰이 달린 자동차를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을 덧붙였죠. 얼마간 큰 충격에 빠져있던 이군의 부모는 고민 끝에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범인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범인으로부터 두 번째 전화가 걸려온 것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월 31일이었죠. 이군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 전화를 건 사람은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형사들 좀 바꿔주세요라며 대뜸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군의 어머니는 예상 밖의 말에 당황했지만 이때 곁에 있던 형사는 전화를 건 사람이 형사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눈치챘죠. 우선 이군 유괴 사건을 담당한 관할 경찰서는 강남경찰서인데 느닷없이
서초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도 이상할 뿐더러 실제로 서초경찰서 쪽에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 내부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건에 배정된 형사들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연락한 것도 비정상적인 일이었거든요. 즉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이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또는 지금 집에 경찰과 함께 있는지 떠보기 위해 경찰이 사칭한 것이었죠. 빠르게 상황 판단을 마친 강남경찰서 형사의 코치에 따라 이군의 어머니는 범인에게 가정집에 무슨 형사가 있나요? 라고 말한 덕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범인은 이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대화를 이어나갔죠. 이후 범인은 집 전화뿐만이 아니라 이군 아버지의 승용차에 있는 카폰으로도 연락을 취했는데 이 카폰을 통해 범인은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 2구역에 차를 세우고 2번 전조등을 켠 다음 돈을 놓고 나가라, 시내등을 켜놓고 차에 키는 꽂아두고 바로 600번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남겼습니다. 이군의 아버지는 경찰이 지도 아래 범인이 시키는 대로 김포공항으로 향했죠. 그리고 범인의 모든 지시를 이행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범인은 3시간이 지나도록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죠. 대신 그날 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범인은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느냐,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다며 이군의 부모를 다그쳤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또다시 범인이 이군의 부모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군의 아버지가 김포공항에 남겨두고 온 차에는 실제로 경찰이 탑승해 있었긴 했죠. 하지만 뒷좌석이 아니라 트렁크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트렁크는 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범인이 알 길은 없었습니다. 만약 진짜 알았다면 뒷좌석이 아니라 트렁크라고 이야기했겠죠. 어쨌거나 범인은 전화를 통해 지시를 변경했습니다. 당시 충무로역에 위치한 공중전화를 통해 이군 아버지의 카폰에 전화를 건 범인은 대한극장 맞은편 택시 정류장 근처에 차를 세우고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뒷좌석 문을 한번 열어보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줘라, 키는 꽂아둬야 한다, 그런 다음 건너편 빵집에 들어가라고 또다시 구체적인 지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범인이 말한 빵집은 문을 닫은 상태였죠. 이때 범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옵니다. 범인은 제가 전 문이 닫혔다, 근처에 치킨센터는 열려있으니 그쪽으로 가라며 장소를 변경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장소를 바꿨지만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집으로 전화하여 지금 누군가가 주변에 계속 얼쩡거리고 있다, 경찰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분명히 말했다, 연락하지 말라고. 대한극장 앞에 내가 아는 형사만 해도 2명이 와 있었다라며 피해자 부모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범인이 하도 확신에 차서 말한 탓에 당황한 이군의 어머니는 얼떨결에 삼촌이 같이 나간 것 같다고 둘러댔으나 범인은 이날 하루 동안 무려 16차례 협박 전화를 걸어 피해자 부모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죠. 문제는 수많은 전화가 오갔음에도 범인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수도권 지역의 말씨와 아나운서처럼 정확한 발음을 구사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죠. 그만큼 범인이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마치 경찰의 수사 방식이나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듯이 말이죠. 예를 들어 범인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사용하였고 통화시간은 반드시 4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인은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찰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이군의 부모를 시험했는데 이는 단순히 순발력과 기지가 좋은 것이 아니라 마치 짜여진 각본과 규칙이 있는 것처럼 철저한 모습이었죠. 경찰은 범인이 오래전부터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이군의 유괴를 계획했다고 판단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991년 2월 1일 새벽 범인은 또다시 이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7천만 원을 갖고 종로구 세종로 교보빌딩 대로변으로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군의 부모는 새벽 2시 20분쯤 경찰의 지시대로 가짜 돈 뭉치를 갖고 지정 장소에 도착했죠.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군의 부모에게 접근한 사람은 없었는데 대신 지정 장소 주변에서 사복을 입은 채 승용차에 타서 잠복하던 경찰들의 곁으로 20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히는 점퍼를 입은 한 20대 남성이 당시 경찰들이 타고 있던 차를 유심히 살펴보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였죠. 교보 빌딩 앞 신문 가판대에 몸을 숨긴 채 이 광경을 본 이군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저 20대 남성을 수사해보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경찰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머뭇거리는 사이 수상한 남자는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즉 경찰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어쩌면 결정적인 용의자일지도 모를 남자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것이죠. 이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범인은 약 4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유괴 후 일주일째인 2월 5일 다시 전화를 걸어옵니다. 여전히 전화의 목적은 돈이었으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방법이 확연히 달라졌죠. 범인은 대뜸 장충동 태극당 밑으로 보면 코끼리 분식집이 있다, 그 앞에 조선일보사의 신문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을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그곳에 가보니 게시판에는 한일은행 명동지점 앞에 쓰레기통에 붙어있는 메모지를 보라고 쓰여 있었죠. 그래서 또 한일은행
상업은행 명동지점 앞에 쓰레기통을 찾아보니 그곳에는 윤정수 이름으로 개설된 한일은행 계좌번호와 김주선 이름으로 개설된 상업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돈을 건네받는 방식 대신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바꾸었고요. 당시 범인은 두 계좌에 각각 2천만원씩 넣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군의 부모는 경찰과 협의한 후 한일은행 계좌에만 입금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계좌 조회를 통해 두 통장을 추적했죠. 조사 결과 한일은행 동여의도 지점과 상업은행 물레동 지점에서 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두 지점의 CCTV를 확인해 볼 생각이었으나 범인은 이미 두 은행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고객이 유독 많은 지점이라 직원들이 모든 고객을 기억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파악한 상태였죠. 게다가 범인이 남긴 메모지에서도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경찰이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이 범인은 2월 13일 오후 5시 30분쯤 이군의 집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으시군요 라며 이군이 죽기를 바라냐고 부모에게 또다시 협박하기 시작한 범인은 현금 5천만원을 준비해서 저녁 8시까지 서울대교 남단 올림픽대로로 오라고 지시했죠. 차도와 인도 사이 경계선 블록에 돌로 메모를 눌러놨으니 확인하라는 말과 함께 이번이 마지막이니 잘 진행해달라는 말도 남겼고요. 곧장 범인이 알려준 장소에 도착한 이군의 아버지는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지에는 양화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첫 번째 교각 철제 배전반 위에 돈가방을 놓고 가라고 적혀 있었죠. 이군의 아버지는 경찰과 의논한 끝에 진짜 돈 10만원과 신문지를 섞은 돈 뭉치를 가방에 넣어 해당 장소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타났죠. 이때 경찰은 주변에 매복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돈가방을 가져다 놓은 위치를 착각하는 바람에 돈가방이 있는 곳에서 200m나 떨어진 곳에서 매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이 우왕좌왕하며 범인이 나타난 줄도 모르는 사이 범인은 재빨리 돈가방을 들고 달아나 버렸죠. 이번에도 경찰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범인을 코앞에서 놓쳐버린 겁니다. 다음날 새벽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었고 가짜 돈이 잔뜩 섞여 있습니다. 아들을 되찾고 싶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범인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전화였죠. 비록 경찰이 어이없는 실수를 여러 차례 저질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범인은 이군의 부모가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2월 19일 범인이 피해자 부모와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사이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에는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남자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달라고 했는데 당시 은행 직원이 단말기를 통해 계좌를 조회하다가 사고신고 계좌라는 문구를 보고 당황하게 되죠. 이때 남성은 직원의 반응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음을 눈치챘고 그대로 은행 직원에게 건넸던 통장을 낚아채서 황급히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남성이 이군의 부모와 통화한 남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범인 중 한 명임은 분명해 보였죠. 안타까운 것은 이 순간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겁니다. 이날 이후로 범인은 두 번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도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거든요. 시민들은 경찰의 미숙한 대응에 다시 한번 공분하며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은행 직원들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했다면 또 미리 은행 주변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며 잠복했다면 충분히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범인이 사라진 후 유괴된 이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결말을 아시겠지만 유괴된 이군은 사건 발생 후 44일 만인 3월 13일 유괴된 장소에서 차로 불과 10여 분 거리인 서울 잠실대교 근처의 배수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군은 사망한 상태였죠. 그런데 충격적인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군의 위에서는 음식물이 발견되었는데 이 음식물은 실종 당일 친구네 집에서 점심때 먹은 음식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즉 이군은 유괴 직후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바로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였고 범인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었던 은행원의 기억에 따라 범인의 몽타주도 만들었죠. 뉴스를 타고 보도되며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았으나 사건 해결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점뿐이었죠. 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범인은 이군을 유괴하는 일부터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하는 일, 돈을 수령하는 일 등 다양한 일을 해야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혼자서 수행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범인이 여러 장소에서 협박 전화를 걸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부모를 다른 장소로 유도하는 등 복잡한 행동을 보인 점, 범인을 목격한 몇몇 목격자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본 것처럼 묘사했다는 점이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죠. 또한 이군의 부모와 통화했던 남성은 내가 라는 말이 아니라 저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고 실제로 자신이 애를 데리고 있지 않다, 괜히 이 일로 끼어서 아주 곤란해 죽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음성분석 전문가가 이 남성의 음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음성에는 유독 이성 수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신경 쓰고 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아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군의 부모와 통화한 범인은 사실 이군의 유기를 계획한 사람이라기보단 어느 정도 돈을 받는 대가로 단순히 통화 역할만 맡은 범인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범인을 목격했던 상업은행 상계동 지점의 은행원은 범인의 얼굴을 턱이 긴 사람으로 묘사했는데 이는 부모와 통화한 남성과 동일 인물일 확률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부모와 통화한 남성은 아나운서에 가까울 만큼 매우 정확한 발음을 구사했는데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발음이 나오려면 일반인에 비해 턱이 상당히 짧아야 했거든요. 따라서 범인은 3명 이상의 확률이 다분하고 범인이 매우 치밀하게 이 범죄를 계획한 데다 피해자 가족에 대해 꽤 파악하고 있던 것을 보면 면식범의 확률 또한 높았습니다. 이군은 친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즉 재혼가정 속에서 살고 있고 이군의 친형은 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범인은 이군에게 친형이 있다는 점과 형이 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 밖에도 범인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실들, 예를 들면 이군의 조부가 상당한 자산가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3명 이상의 공범 중에 범행 계획을 맡은 사람이 피해자 가족과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았죠. 무엇보다 이군은 유괴 즉시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이 넘도록 협박 전화를 지속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노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원한 같은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인물이 의심을 받게 되었죠. 의심 인물인 이 씨는 이군 친어머니의 사촌 동생으로 당시 만 29세의 남성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할 당시 자신의 사촌 누나인 이군의 어머니 편에 섰기에 이군의 아버지와 사이가 매우 나쁜 상태였고 재정 상태도 안 좋아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닐 정도였으므로 많은 의심을 받았죠. 이군과도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씨라면 이군을 유괴하는 것이 매우 쉬웠을 테고요. 무엇보다 국과수의 범인 음성 분석 결과 이 씨와 범인의 성문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씨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문이란 이름 그대로 목소리의 지문과 같아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므로 일치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또한 범인이 개설했던 통장의 명의가 이 씨의 주변 인물로 밝혀지며 이 씨에 대한 의심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 씨가 범인이라 단정짓기는 어려웠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씨는 사건 당일 경주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했는데 실제로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과 여관 주인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경찰도 보강 수사에 들어갔으나 이 씨에 대한 다른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6년 1월 28일 이 사건은 공소시효까지 만료되어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군의 아버지는 악몽 같은 시간들에 시달리다가 결국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죠. 2007년에는 이 사건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도 개봉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또는 들어보셨을 영화 그놈 목소리가 비록 여러 각색을 거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을 기반하여 만든 영화이죠. 201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 역시 재조명을 받게 되었고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범인을 알아내서 유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이영호 유괴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